9월장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막바지 들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덜었으나 사실 어느덧 상수가 되어버린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규모 자체는 줄고 있으나 이게 매수 전환으로 돌아올 만한 모멘텀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 증시이죠.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환경, 변수들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해봤습니다. 귀한 분 모셨어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좀 한동안 출렁했던 금융시장을 뒤로 하고요. 오늘 시작할 때부터 해서 조금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9월장 자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8월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8월장이 좀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하면 9월장은 조금은 좀 상승장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 자체를 이제 조금은 넘어선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9월 FOMC가 있긴 하지만 뭐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뭐 그 시점 자체는 9월보다는 뭐 11월에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다소는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이머징 증시에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금 자체를 이제 지급을 하면서 이제 추경 효과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 증시에 사실은 그동안 이제 차별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지목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 확산세였는데 여하튼 지금 국내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조금 이제 정점을 9월 중에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조금 국내 증시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외국인 매도 또는 이제 국내와 미국 증시의 어떤 차별화 원인의 이제 중요한 이제 중심의 축에 있는 것이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인데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 제기가 되고 있고 아직도 사실은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 자체가 여전히 조금 순매도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또 가장 지금 9월에 저희가 국내 증시 흐름, 특히 이제 외국인 매매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 쪽의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 혹은 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어떤 경기 불안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9월에 좀 중요한 큰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저도 마침 궁금했었거든요. 중국의 P 리스크라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P 리스크 하면 뭐 지금으로서는 그 IT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경기 상황이 조금 꺾이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양책을 제대로 내놓을까? 좀 그에 대한 기대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준율 카드라던가요. 관련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어떤 점을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지 짤막하게 포인트 하나만 잡아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뭐 새롭게 저희가 중국 쪽의 어떤 이슈가 불거지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이슈 자체가 사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자체가 좀 진정이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어떤 빅테크 규제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세게 나오지 않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좀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기 흐름일 텐데요. 그 경기 흐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조금은 부양에 대한 어떠한 그 심리 자체를 조금 시장에 심어주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살짝의 움직임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좀 안고 봐야 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감히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여쭤봤고요. 9월에 그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또 많은 이들이 FOMC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FOMC 앞에 9월 3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늠 지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변수들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 관전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FOMC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을 거치면서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뭐 테이퍼링은 연내 실시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연초부터 사실은 상당히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었던 이제 테이퍼링 이슈 자체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소멸이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9월 FOMC에서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 과거 우리가 13년에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이제 긴축 발작 그때도 이제 그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를 보게 돼도 결국 한 달 정도 조정이 이제 마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다 주가가 회복을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8월이 이제 그러한 쪽에서 조금 먼저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9월의 FOMC 회의 자체는 사실은 크게 큰 의미를 사실 좀 두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게 이 이머징 쪽의 경기 자체가 좋아지느냐. 그래야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선진국 비중보다는 이머징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뭐 중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국의 뭐 예를 들어 많이 하는 공동 부유라든지 이러한 중국이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서 사실은 조금 뭐 혼란스러운데 그러한 것들이 좀 정립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아시아 쪽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국가라든지 대부분 이제 생산 거점인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생산 차질이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9월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완화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되고 이제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변수보다는 이제는 조금 경제 펀더멘탈 쪽에서 조금 9월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여전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 9월 고용 보고서가 또 시장에 뭐 서프라이즈가 나서 상당히 좋아서 뭐 또 뭐 앞당기는 게 뭐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9월 달에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인프라 법안 심의도 있고 또 9월 말쯤에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네.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미 연준이 뭐 서둘러서 사실은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하고 하는 것들 시그널을 다시 주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월 이번 주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사실은 저희가 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 이전만 해도 8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었는데 잭슨홀 미팅 지나면서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리스크들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경감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련한 뭐 이벤트 중요도도 살짝 떨어진 느낌은 있죠. 말씀 주신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요. 금융위기 이후 번번이 좀 협상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나름의 충격 요인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살짝 짚고 갈게요. 예, 뭐 부채 한도 협상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난관이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 특히 공화당 쪽에서 상당 부분 지금 뭐 약간은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저희가 9월 부채 한도 협상 자체를 좀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법안하고 사실은 연계된 부분들이라서 네.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9월 달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뭐 미국 경기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좀 기대를 거는 게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자칫 이제 부채 협상 때문에 인프라 법안의 승인이 늦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조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자체를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 하나만 보게 되면 과거에도 사실은 부채 한도 협상이 몇 차례 이제 결렬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마다 뭐 사실은 조금 시장이 조금 흔들린 부분들도 있었고 연방 정부가 이제 폐쇄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보게 되면 그 영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실은 좀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 학습 효과라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은 사실은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미국이 결국 디폴트로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연관된 이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9월 중에 사실은 조금 예정대로 통과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이 변수로 두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뭐 그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 정도로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환시장은 어떨까요? 1178원 찍었을 때만 해도 상당수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잭슨홀 미팅 지나고 나서 일단 하락 기조로 조금 방향을 틀었는데 앞으로의 변수는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달러의 흐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또 이러한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달러 흐름 자체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텐데요. 일단 그 8월에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제기되면서 달러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원화에도 사실은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지금 달러 흐름, 뭐 조금 뭐 제 생각이 맞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의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달러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가 크게 약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달러의 영향력 자체는 9월 달에 많이 이제 조금 약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그 원달러 환율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겠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 요인 자체가 여전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수급 요인의 중심에는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있겠죠. 뭐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예상 밖으로 뭐 지금 7조 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조 원 넘게 사실은 순매도가 사실은 나온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수급 요건들 자체가 결국은 그 원달러 환율 흐름에 있어 중요한 어떤 지금 포인트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역시도 이 외국인 수급 자체가 결국 조금 개선되느냐 아니면 뭐 8월과 같은 어떤 흐름이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환율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8월 달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은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일단 고점은 한번 본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완만한 좀 하락 뭐 이러한 쪽으로 일단은 조금은 생각하는데, 크게 지금 뭐 좀 대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뭐 위도 아래도 조금 닫혀 있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1,150원에서 1,160원, 뭐 좀 낮게 보면 1,140원에서 1,160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시장에는 뭐 위도 아래도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조금 중립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정도의 변수로 환율 문제를 좀 밀어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박상현 전문위원께서 외국인이 정말 우리 시장에 강한 매수를 투입할 만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주신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좀 궁금해서요. 반도체 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일단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확산되는 게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뭐 아무래도 대장주 성격이고 뭐 외국인 비중 자체도 상당히 큰 상황들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지난해부터 뭐 지난해야 뭐 코로나 위기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 왜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지치지 않고 나왔느냐라고 보면 그거에는 사실은 중국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뭐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있고 뭐 빅테크 규제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공동부유라고 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협 화음이 자체는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외국인, 그러니까는 글로벌 펀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머징의 전체적인 비중을 낮춘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머징의 비중이 낮추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머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죠. 네. 그래서 동시에 중국의 어떠한 그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머징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덩달아서 사실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중국 쪽에서의 어떤 안정 요인들이 조금 확인이 돼야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뭐 중국이 됐든 이머징이 됐든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좀 유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뭐 8월 달도 그랬고 9월 달에도 사실은 중국 시장의 안정 여부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한 이슈를 좀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9월 내내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과 코로나, 테이퍼링, 그리고 반도체가 9월을 앞둔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고민거리인데 그래도 코로나와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과 반도체는 사실 어떻게 하기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떻게 예단하기가 쉽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중국 얘기는 해주셨고 그럼 반도체 쪽은 어때요? 이게 240조 투자 소식이 있었으나 뭐 어찌됐건 돈을 쓰는 주체다. 이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주가 상승 좀 막아섰다라기보다는 더 주가 상승으로 키워나가지 못했고요. 그 아랫단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번 이 이슈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있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어딜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발표한 부분은 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장에 뭐 이게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좀 업황에 대해서는 뭐 애널리스트마다 사실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뭐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공통적인 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부분 자체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업황 둔화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선반영한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과도하게 반영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바닥 다지기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내일 이제 그 8월달 수출 동향이 나올 텐데 20일까지 수출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우려한 만큼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위축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이러한 19 특히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적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거의 30%가 이제 중국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4분기 가면서 좀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회복 시점 자체도 조금은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여하튼 조금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변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다 일단은 중립 이하 분위기였다면 중립 이상 정도로 살짝의 업그레이드는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확연한 매수 시그널, 매수 사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채워져야 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높이자라는 게 아니라 비관론을 조금 덜어내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포인트 잡아주셨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전략을 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뭐 다른 최종적인 전략으로 꼽아볼 게 코로나 아닐까요? 요즘에 또 위드 코로나에서 9월 말 10월 초에서 정부 측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내놓을 텐데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또 우리가 증시 내에서 전략은 좀 살짝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지금 코로나19라서 뭐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뭐 개선되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황이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사실은 말씀하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실은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뭐 코로나의 백신,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해서 뭐 80% 이상 접종을 받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또 산업 활동 자체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정부의 힘만 가지고 사실은 버티는데 좀 한계가 사실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드 코로나 시대 자체가 사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게 사람이 돌아다니고 소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어떤 내수 업종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정부도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 자체 효과를 이제 좀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내수 부분과 관련된 쪽에 또 경제 재개와 관련된 쪽에서의 관련 종목을 조금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9월장 앞두고 우리 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잡아주셨어요. 얼마 전에요. 이 테이퍼링 언급에 시장이 환호한 이유라고 또 의견을 좀 주셨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살짝만 듣고 갈게요. 뭐 요란한 잔치였는데 먹을 것도 많았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뭐 당초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자체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거로 시장이 예상을 했지만 실제는 뭐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왜 시장이 환호를 했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연초 이후 사실 저희가 테이퍼링으로 너무 피로감을 얻었습니다. 그 피로감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확실하게 해준 측면 자체가 결국은 조금 시장이 이제는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해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그 제가 가장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 자체 영어 문구 중에 파파 어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아주 멀리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사실상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상당 부분 좀 희석시켜줬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큰 성과로 사실은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2013년도에요. 네. 이런 시점부터 해서 금리 인상이 있는 시점까지는 증시가 다시 랠리를 보였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수 올라갈 거야.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거기 동의하세요? 예, 뭐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 경기 뭐 단적으로 해서 내년도 미국 성장률의 컨센서스가 지금 4.5%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 중반 7%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4.5%라는 성장률을 사실은 기대한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 랠리를 사실은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새로운 어떤 지금 투자 사이클 또 새로운 어떠한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실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게 되면 증시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강력한 어떤 긴축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변수는 사실 중국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 특히 이 이머징 틀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싫든 좋든 안에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안정 여부가 미국의 어떤 상승 랠리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힘을 좀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뭐 국내에도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특히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 이슈 자체는 글쎄요 뭐 당분간은 조금은 좀 수면 아래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 스트레스 심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특히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스트레스 정말 심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스트레스만 살짝 내려가도 말할 수 있는 표정 자체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말씀 주신 내용은 8월보단 나은 9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최대 변수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관련 내용들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